자, 경영 환경의 분석. 크게 세 가지인데요. 독특성, 동태성, 상호작용입니다. 독특성이란 뭘까요? 특정 조직이나 기업 차원에서 각각 분석해야 된다.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 똑같은 현상이라도 해석하는 사람이 따라서 틀려요. 비가 온다. 우산 장사가 보는 관점과 집신 장사가 보는 관점이 틀리다. 눈이 온다. 그 제설 작업하는 청소부나 그쪽 도로공사 관련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스키장의 사장하고는 이게 입장이 틀려요. 똑같은 현상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차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동태성. 이 시간적 변화와 더불어서 환경은 모니터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결부되지 않는 그런 현상은 의미를 잃어버릴 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현재에 대단히 이 주목받는 똑같은 말 가지고도 그래요. 똑같은 말 가지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조직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과 조직이 서로 상호 간의 이 역학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자, 환경 영향 요인. 자, 크게 경제적 요인, 정부의 법규, 시장 및 경쟁 요인, 그 다음에 공급자, 기술, 지리, 사회적 요인으로 그 환경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전부 다 분석적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경기 변동, 임금, 물가, 그 다음에 통화, 재정 정책, 정부의 그 거시 경제 정책이 여기에 보통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석은 회사 자체 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거시 환경 분석에 해당되는 그런 그 정보들은 대부분 그 각 정부 기관이나 또는 민간 연구소의 그 연초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 환경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정부와 법적 그 요인의 어떤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및 경쟁 요인. 시장 요인은 규모, 성장성, 수요, 가격의 경향, 수명주기, 대체제. 그 다음에 경쟁 요인. 경쟁자의 수, 경쟁의 강도, 경쟁자의 성과, 전략, 능력 등이 그 분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자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냐? 옛날에 그 PCS가 막 보급될 때 경쟁자 그저 011이나 017에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냐. 근데 사실은 시장은 상호 동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서로 간에 시장을 약간 잠식당하기도 했지만 이 핸드폰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쓰임새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돼 가지고 동시에 공존 공영하는 그런 관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적을 없애는 게 중요한 때도 있지만 적을 같이 키우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축구 그 프로리그에 보면 상대방을 다 죽여놓으면 그 흥행하겠습니까? 서로 막 살려야 됩니다. 서로 살려야 돼. 안정환이 수원 삼성에 갔다는데 이제
그 수원 국내 리그로 복귀하는 시장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럽니다. 안정환이는 헤딩을 절대로 이게 요쪽에서 오는 왼쪽에서 오는 공은 해도 오른쪽에서 오는 공은 안 한대. 가람마가 틀어져 가지고 자, 공급자 요인, 원재료, 자금의 비용, 노동 비용, 부품의 비용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요인, 원재료, 생산 방식, 제품, 서비스 같은 항목들이 이 기술적 요인에 해당이 되죠. 요 뒤에 그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에 살펴보시면 돼요. 원래 공부라는 것이 일본의 도요다에 가면 각 도장이 있어요. 도장이 5개가 있다. 그 도장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만든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대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학습에 목이 마르게 한다는 얘기.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학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흡수력과 침투력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도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 흡수력과 침투력이 효과를 발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적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분명히 보세요. 이 분석할 때 이런 각각의 그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만 딱 그 도움을 받아도 상당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리적 요인. 여기 뭐 5만 가지가 다 나와요. 과연 공장을 신사업을 하는데 어디에다 설립해야 되느냐. 제2공장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럴 때 따져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이. 기후조건, 공업용수, 토지각결. 부산 그 삼성자동차 설립해놓고 그게 애먹었잖아요. 집안이 가라앉아가지고 그 돈 엄청 들어. 그건 어떤 지리적 요인이 확실하게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정치적 요인이 가미됐던가 어쨌든가 그런.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 인구의 변화, 연령의 변화, 소득 분포, 라이프 스타일. 한국은 큰일 났어요, 지금. 거의 이제 미래 피트 드러크가 가장 비관적으로 본 게 일본이었다고. 일본의 미래는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일본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출산율 저하. 근데 한국이 지금 출산율 저하가 이게 그 우려할 만한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뭔 법을 고쳐야 되는가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그 법으로서 인정되는 게 혼인 내에 출산만 인정을 한대.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혼외 출산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주장이 지금 막 나오고. 일부 자체제로 바꾸면 일부 다처제 바꿔가지고 어떻게 출산율이 올라갑니까? 다부 일처제 하면 뭐. 뭐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 결혼을 안 해서 그래요. 결혼 늦게 하고 또 전부 결혼해서도 전부 이게 막 애를 안 낳고 요새 그 젊은 사람만 만나면 제가 강조를 하는데 애 낳는 게 이게 애국입니다. 지금 한국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완전히 고령사회가 초고령사회,
조금 있으면 한국이 아주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초고령 사회가 돼요. 앞으로 2070년도가 되면 세계적인 미래학자 그 여자분이 있는데 조선일보 오늘 아침자 신문 보세요. 거기 보면 아침에 그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2070년 가면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된답니다. 120세가 되면 보통 사람이 결혼을 3번 해야 된대. 보통 사람이. 보통 이제 그 30살 때 결혼해가지고 45세까지 1차 한 15년 살고 45세에 결혼해서 애를 좀 더 낳는다네. 한둘 낳고 그다음에 60살에 결혼해도 아직 6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60살에 결혼해서도 한 2번 더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적어도 네? 어떻게 해?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히터를 친 거예요? 산모작이요. 산모작. 그러니까 이제 120살이면 60살이면 뭐 60살이면 절반이야. 지금 이제 80살 잡으면 40살이 그냥 보통 이제 그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니까 그때 가면 70살이 가장 이제 왕성하게 사회생활 할 때 있어. 40살은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제도나 가족제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급격하게 지금 뭔가 이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났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이걸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120살까지 산다면 최소한 80살까지는 현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역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통찰력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의 아주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의 변화, 그 다음에 수명 분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인간이 120살 때까지 살 때, 우리 건설기계가 가야 될 방향은 도대체 어디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120살 갈 때 건설기계가 받는 영향은, 응? 정비성이 좋아야죠. 정비성. 예, 운전하게 되면 정비가 필요 없는. 벌써 이 전략이 그냥 바로 나오네. 바로. 응? 지금 뭐 정비 인력이 없습니다. 정비 인력 자체가 고령. 요새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젊은 애들이 자동차 기술 이런 걸 절대 안 배운대. 자동차 기술 배우려니 서빙한다. 도대체 아주 큰일 났어. 앞으로 이제 고장나는 자동차나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나 봐. 자동차도 이제 옛날이면 고장나면 고쳤었잖아요. 고장나면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차 고장났네 그럼 갖다 버리고 또 사고. 이게 소모성 인력을 아웃소싱하면 됩니다. 어디로? 수리하는 사람을 외국인 노동자를. 이게 큰일이지. 자동차 수리하러 가서도 이제 저쪽 필리핀 말이나 뭐 영어나 이런 모르면 수리도 못 받게 생겼어. 자, 환경 분석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채널이 있어요. 정보 채널, 언어, 문자, 경영 정보 시스템, 정보 정탐자, 기획 담당, 컨설턴트. 이 다양한 채널을 대단히 입체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의 결과를 담아내는 양식이에요. 경제적, 법적 규제, 각각의 항목별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영향이 큰가,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표입니다. 이거 한번 여기 산업 구조 분석의 별표 2개 줬어요. 이게 포트라는 사람이 제시한 건데 경쟁력 모델입니다. 경쟁력 모델의 그런 요소를 5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공급자, 그 다음에 구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진입자 대체품. 요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 그건 이제 직접 경쟁이고요.
자, 요 5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경쟁력 분석을 하면 거의 실수가 없다. 요건 최근까지도 아주 이 이상의 능가하는 그런 모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시간 변화와 더불어 어떤 동태적인 파악이 되지 않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하나의 요소들을 그 보시면 됩니다. 자, 진입 장벽. 항상 그 사업 중에서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참 그 위험한 거. 억지로 개발해 놓으니까 소프트웨어가 한국에서 안 돼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산다는 인식 자체가 안 돼 있어. 엑셀을 누가 돈 주고 사냐. 이거 참. 그 다음에 그 남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장벽, 진입 장벽이 있는 삼성 코닝 정밀유리 그 SCP 그 회사 가니까 매출이 4천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익은 얼마예요? 2천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매출이 얼마냐 해서 올해 매출이 2조 좀 넘었대요. 이익이 얼마냐? 1조 났다네. 참, 이거 뭐지? 자동 LCD 유리 만드는 회사, 유리 만드는 회사. 제가 그 회사 5년 2001년도부터 지금 식스시그마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2조 벌어서 1조를 남기는 이런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구조의 사업. 그 다음에 기업 간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고정비용 부가가치, 산업 및 시장의 성장, 생산 능력 경쟁자의 수, 제품의 차별성, 직중도 철수 장벽. 철수 장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걷어치우고 싶어도 쉽게 철수를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울며 겨자 먹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나마 살려야지 그냥 버리면 고스란히 다 이 손해를 보는 구조. 굉장히 이 또한 이 경쟁력을 결정.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는 거죠. 한번 차려놓고 보면. 철수 장벽이 높은 게 뭐예요? 결혼제도가 그 철수 장벽이 높아요. 결혼제도. 한번 진입을 하고 나면 이 철수하려면 복잡해.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요. 신중하게. 공급자의 교섭력. 아까 그 포트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디테일하게 그 항목을 정의하고 있어요. 공급 요소의 차별성, 구매자 교체 비용, 대체 투입 요소, 구매자 물량 의존도, 공급 요소의 원가, 공급자의 전방 통합 능력. 공급자의 전방 통합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그 경영학적인 언어로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방 통합은 판매 네트워크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공급하는 채널을 전부 다 통합합니다. 후방 통합은 뭐예요? 공급자를 통합하는 공급자. 공급자를 통합한다는 말은 전부 다 자기가 사들인다는 얘기죠. 전부 다. 공급자까지도. 인라인화하는. 그 다음에 대체품의 위협. 대체품. 옛날에 서울의 그 공중전화 박스마다 막 빼쪽빼쪽 공중전화 무슨 그 안테나가 막 솟았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시티폰. 야, 시티폰 하시네. 요새 본 적 있어요? 없죠. 요새 시티폰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시티폰 기획했던 사람도
산천은 어이고 한데 지금 그 사람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거리 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 10만 원대에, 그때 일반 그 핸드폰이 한 50만 원 이상 갔어요. 10만 원대에 막 이렇게 막 그건 그 뭐예요? 받기만 하는 거 걸지를 못하는 자들. 그게 바로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 기술적인 매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객의 요구, 즉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던 제품이다. 이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체품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냥 막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그러죠. 잔잔한 상태에서 고요하게 꼭 이슬비 내리는 저녁처럼 비가 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간.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가 굉장히 강할 경우. 우리로 보면 우리가 구매자고 협력업체는 공급자죠. 구매자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뭔가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또 구매자가 약할 경우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웬만한 회사는 포스코한테 철판을 사는데 포스코에 가서 통사정이나 철판을 산다는 거예요. 돈 내고 이게 참. 자, 그 다음에 내부 능력의 분석은 산업 구조 분석을 이 모델로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텍스트 형식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그대로 짜여지죠. 그 포토의 모델 5가지. 예. 어디 있어? 자, 여기 공급자의 교섭력. 여기 카테고리 안에 여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텍스트 형식으로 그렇죠. 예.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뭐 위크 포인트와 강한 포인트와 뭐 약한 포인트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결합할 수 있죠. 각종의 이제 이 스왓 분석이나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가지고 낼 수 있는 목적은 이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간의 역학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딱 보면, 지금 우리 사업이 경쟁 이슈가 뭐냐. 경쟁 이슈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역학관계처럼 보이려고 하면 뭔가 이 그래픽하게 나와야 사람들을 좀 봤을 때 이쪽은 낫고 이쪽은 약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건 다른 장표를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일단은 요 모습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체 상품의 위협은 예를 들면 우리 기업 간의 경쟁의 강도는 우리 볼보 기계 코리아는 전체 기업에서 어떤 결과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선두 위치고 또 중요한 이슈는 뭐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보면 세부적인 어떤 경쟁 이 분석은 참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이 돼가지고 계속 요 밑에 따라 붙으면 되는 거죠.